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돈을 잘 굴려야 한다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혹은 내가 실수를 해서 오히려 노후에 큰 위험을 만드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계시다면 중장년이 가장 흔히 저지르기 쉬운 돈에 관한 실수,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노후 준비하랬더니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했는데 망했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나이는 들어가고 시간은 없고 마음은 쫓기고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쉬웠으면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은 아무도 없었겠죠. 오늘은 중장년들이 돈에 관해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에 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에코라이브의 양재우 대표님을 모시고 추가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반갑습니다만 다시 끝내네요. 자, 중장년들이 돈에 관해서 자주 하는 실수, 주변에 우리 심심치 않게 이런 얘기들이 들리죠.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축에 대한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저축만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 투자를 해야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코로나 전에 강의를 할 때는 저축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 투자에 대한 성향인데요. 예. 저런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시다가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투자를 통해서, 뭐 주식 투자 같은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이제 배가 아프거든요. 배가 아프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나도 저축 이자도 얼마 안 되니까, 너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죠. 그랬는데, 웬걸, 그쵸?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손실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예. 거기에 또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속쓰리다 보니까 잠이 안 올 정도죠. 그렇죠. 잠이 안 오고, 막, 우라병이 막 터지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직장을 가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업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투자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저축만 하시면 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항상 원금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가능성에 따라서 원금 손실 볼 수도 있죠. 예. 그거를 감내하면서 하는 게 투자인데, 그런 생각은 없고 수익만 보고 쫓아가시다가 결국은 손실을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왜 했을까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은 돈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죠. 투자는 오히려 조금 더 예.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 예. 다만 이제 저축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물가예요. 예. 그렇죠. 물가가 저축 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가 물가가 오른 것만큼 같이 병행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질금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실질금리는 금리에다가요 물가 상승률을 빼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이 금리보다 더 높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가 나죠. 그렇죠. 예. 그럼 내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축을 할 때 물가 상승률만큼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면 문제가 없어요. 저축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의 경우 코로나 이후에 이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가 많이 오름으로 인해서 저축금리가 그것만큼 쫓아가지 못하게 되면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황이 나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축만 하시는 분들은요, 전략을 통해서 그 모자라는 부분 지출을 통제하셔가지고 커버를 해주셔야 돼요. 이자로 다 감당을 하지 못한다면 그거를 소비되는 부분을 줄여서 어떻게 보면 이자를 줄인다? 늘리는 거죠. 예, 소비를 줄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물가를 맞춰주시는 방법으로 병행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필이님, 돈 갖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손해라는 부분 이해되세요? 네,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쉽게 부연 설명을 할까요? 예. 네. 자, 만약에 내가 1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어요. 1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은행에 맡기기도 싫고 집안 마당에다가 묻어놨어요. 현금으로. 예. 자, 그리고서 10년 뒤에 꺼냈습니다. 10년 뒤에 꺼내면 다시 1억이겠죠? 똑같이. 그렇죠. 도둑이 훔쳐가지 않는다면. 자, 그러면 지금의 1억의 가치와 10년 뒤에 1억의 가치 똑같을까요? 아니죠. 10년 뒤에 1억의 가치가 왠지 줄어 있겠죠. 그 사이 작용한 10년이 바로 물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누구나 그래도 좀 살아보신 분들은 금방 감이 오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에 대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일종의 포비아, 투자 포비아 같은 것들을 네, 갖고 계신 분도 그쵸. 조금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결국은 균형 잡힌 자산의 배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투자를 생각하실 때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수익률로 일단 접근을 하죠. 예, 그렇죠. 수익률. 근데 이제 수익률 기준을 처음에 정합니다.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책이라든가 투자 고수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기준과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니까 처음부터 목표 수익률 같은 걸 딱 정해놔요. 예를 들어서 뭐 5%, 나는 10% 이렇게 정해놓는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수익률이 확 올라갈 때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20%의 수익을 보고 주식을 팔았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분의 목표 수익률은 10%가 아닌 20%로 올라갑니다. 자, 30%를 경험하신 분들은 30%가 되고요. 50%, 100% 계속 올라가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익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이 커지는 것은 리스크죠.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투자에 의해서 장기 투자를 할 때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투자에 대할 때 가장 이제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투자의 어떤 기본적인 수익률, 기본적인 목표 수익률은 뭐다?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물가예요. 물가. 결국은 정기예금 금리만 가지고서 물가를 커버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그러면 전략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된 부분을 커버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저축이 아니면 그 다음엔 투자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그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버는 것은 나중에 어떤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차적으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먼저 감안해야 되는 것은 이 물가를 커버하기 위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다가 약간의 알파 정도. 알파 정도. 이 알파 정도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투자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물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를 4 내지 5% 정도로 보고 4 내지 있어요. 5%. 근데 그 정도의 어떤 4 내지 5%를 내가 성공적인 투자 수익률이라고 본다면요.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쵸. 채권도 있고요. 채권도 있고 ETF 당연히 있고 다른 펀드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다다익선의 수익률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가 가장 기본이다.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충분히 투자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다길래 목표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한 10% 정도 보고 계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씹웃으면서 10% 벌자고 주식 투자하려고 하셔서 그러시더니 나중에 그렇죠. 불과 얼마 가지 않으셔서 저 찾아오셔서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 네. 너무 길고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마음이 너무 쫓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주변에는 대박의 성공 신화들이 많죠. 너무 넘쳐나서 마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남들 다 보는데 내가 못 보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많이 지켜봤었고 그런 분들 많이 뵀지만 제가 지금 또 가장 정론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정말로 양 대표님의 의견을 정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은 것들을 꿈꾸신 분들이 대체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어서 저도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뵙게 되니까 네. 혹시 또 어떤 흔히 하는 실수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연금 투자에 대한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제가 작년 초였던 것 같은데 모 이제 회사에 계신 뭐 팀장님 이하 뭐 부장님 같은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재무 상담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뭐 상담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재무 내역들을 보여주시잖아요. 네. IRP 퇴직연금 계좌죠. 퇴직연금 계좌를 다 운용을 하고 계셨는데 운용하시는 것
것들의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뭐 미국 ETF라든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안정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되물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덧붙여서, 하지만, 자, 연금이란 개념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연금이라는 건 결국은 언제 필요한 돈인가요? 기본적으로 노후가 우선이겠죠. 그렇죠? 예, 노후에 받는 돈이죠.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월급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연금이 의미가 없죠. 네. 자, 직장을 다니지 않고 더 나이가 먹게 돼서 이제 더 이상의 소득이 없을 때 연금이 이제 월급처럼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다 마찬가지죠. 네. 자, 그러면 내가 추가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연금이 내 월급과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소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연금에 대한 투자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거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자, 연금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격적으로 했다가 불리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렇죠. 연금 자체가 손실이 나죠. 손실이 나면 결국은 국민연금이야 이제 사망할 때까지 예, 국가가 지급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 같은 물가 상승률이 또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년 조금씩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그런 물가하고 상관이 없고 오롯이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연금으로 받을 때 있는 돈에서 n분의 1, 그렇죠? 그걸 만약 10년으로 받느냐, 뭐 15년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개월수로 n분의 1 해가지고 받는 거거든요. 받는데 만약 공격적인 투자로 잘못돼서 지금의 돈보다 만약에 50%로 줄어들었다. 그럼 받는 돈도 50%로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를 생각을 한다라면 연금 투자는 어떻게? 굉장히 신중하고 그다음에 좀 안정적인 투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데 물론 연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100%를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아예 연금 투자에 대해서 70%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30%는 안정적인 자산에 놓도록 법적인 조치를 그렇게 해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쪽은 좋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주가라는 게 항상 상승하는 게 아니라 조정장이 올 수도 있고 하락장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물론 뭐 그거를 보고서 떨어질 땐 미리 알고서 팔고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바닥 찍었을 때 사고 이러면 좋죠.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때 시즌이 가까울수록 그 보수적으로 조금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은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고민은 고민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가 만약에 정말 공격적으로 했는데 정작 은퇴 그 시즌에 네. 상황이 굉장히 하필 그때 그 타이밍에 나빠졌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정말 대책이 없거든요. 예, 네. 그렇죠. 빼지도 못하고. 좋습니다. 혹시 연금 투자를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부담된다라면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가면 저는 이제 미래에셋증권 쪽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많은 퇴직연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운영하는 상품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네. 그 1위부터 5위까지 나오는데 네.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TDF 펀드. 그렇죠. TDF. 네. TDF가 대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 TDF가 대세가 됐냐면은 사실은 미국 연금이라고는 401K가 있죠. 네. 401K가 거의 다 TDF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연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저축 안 합니다. 예. 다 TDF로 거의 다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제 TDF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TDF는 자산 배분 펀드죠. 예, 그래서 주식이면 주식, 아니면 뭐 채권이면 채권, 여기에만 넣는 게 아니라 주식에도 어느 정도, 채권에도 그렇죠. 어느 정도, 금에도 어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다 배분을 해놓은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TDF 펀드는 어떤 주식이 주가가 안 좋거나 외부에 어떤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떨어질 수 있는 하향으로 이제 하락하는 폭이 어느 정도는 막혀져 있어요.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만약 예를 들어 30% 빠진다. 그러면은 TDF 펀드 같은 경우는 10% 정도 빠지는 정도. 예, 네. 그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주식을 그래도 좀 담고 있으니까 주가가 오를 때 같이 좀 네. 병행을 해서 그래서 TDF의 어떤 평균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10% 정도까지도 나올 때가 있는데요. 예. 그렇죠. 주가가 어느 정도 괜찮으면 한 7, 8%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주식이 어느 정도 좀 안 좋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4 내지 5% 정도? 예. 제가 말씀드린 물가상승 플러스 알파 정도, 네네. 나오는 그 정도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투자하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TDF를 한번 생각해 네.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통 봅니다. 은퇴 시점에 맞춰서 2025, 뭐 2030, 뭐 이렇게 맞추니까 본인 시점에 맞는 걸로 그렇죠. 수익률 괜찮은 거 하나 고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 잘 아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 한방에 대한 유혹은 떨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조급함을 반영한 자화상일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 혹은 내가 좀 놓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저축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서는 되게 간과되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잘 듣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한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2000년부터 이제 펀드 투자부터 시작해서 투자에 발을 들였고, 지금 25년이니까 거의 25년 정도 네. 예, 투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투자입니다. 예.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보면 산수나 수학이라면은 열심히 풀고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투자는 심리예요. 대중심리입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그 다음에 경제라는 부분이 워낙 이제,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부분을 좀 알게 돼서 TDF 펀드가 있지만 또 개별적으로 ETF를 활용한 자산 배분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저는 이제 좀 섞었어요. 예, 그래서 제 총 자금에 대해서 연금까지 포함을 해서 자산 배분을 거의 한 70 정도 합니다. 70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몇 년 동안 했던 ETF 투자가 주인데, ETF 투자를 거의 한 30% 정도 해서 7대 3 정도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70% 정도는 어느 정도 크게 변동이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변동이 돼도 30%밖에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꾸준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멘탈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투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포트폴리오 투자가 대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전문가가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따라하는 것보다는 내가 공부를 해서 나만의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운용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그런 부분 잘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항상 초보들만 자신감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또, 에코라이브의 양재호 대표님을 모시고, 중장년이 흔히 돈과 관련해서 하는 실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